국내 변호사 단체를 대표하는 대한변호사협회 차기 수장을 뽑는 선거가 내년 1월 20일 치러질 예정입니다. 법률방송은 이에 앞서 제53대 대한변협협회장 선거에 출마 예정인 후보자들과 특별 대담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 첫 번째 순서로 서울지방변호사의 김정욱 회장 스튜디오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내년 1월 치러지는 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를 확정했습니다. 출마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예, 아무래도 제가 지난 4년간 서울지방변호사의 회장으로서 회무에 전념을 해왔습니다. 당시에 제가 내건 모토가 법조계의 중단 없는 전진과 개혁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제가 그동안 운영하던 사무실도 정리하고 정말 전업으로서 여러 회원분들을 위한 활동에 전념을 해왔는데 특히 여러 입법안들을 발의를 해왔습니다. 직역 수호와 확대를 위한 입법안들을 수없이 발의해왔고 그들 중에 상당수가 제가 정말 수백 번씩 여러 국회의원님들, 유관기관, 또 정부 관계자들을 설득하면서 그동안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제가 조금만 더 하면은 이 법안들을 통과시킬 수 있을 거라고 믿고 특히나 서울지방변호사회라는 지방변호사 회장으로서도 그 일을 해왔는데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으로서 일을 한다고 하면은 반드시 저는 이 법안들을 통과시킬 수 있을 거라고 믿어서 첫 번째로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그동안 여러 복지 프로그램들을 많이 회원들을 위해서 늘려왔고 또 필요한 경우는 전국 회원들을 대상으로 그 복지 서비스들을 확대를 해왔는데 대한변협은 기본적으로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편적 복지 서비스를 전국망을 통해서 더욱더 확대하고 늘려서 회원분들께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이렇게 도전하게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연속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무에 있어서 어떤 전혀 모르는 제3자가 들어와서 뭔가 시작한다는 것은 연속성이 전혀 없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제가 3년간 앞으로 많은 것들을 충분히 바꿔가기에 가장 적임자라 생각해서 도전하게 됐습니다. 네, 후보자님만의 차별화된 강점이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뭐 다른 후보님들이 확정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거론되는 후보님들을 봤을 때 가장 큰 차이는 전문성입니다. 무엇보다 그분들은 저보다 좀 더 나이가 위이신 걸로 알고 있지만 단순 변호사 경력만 놓고 보면은 저도 그분들과 별다르지 않고 저도 제가 법무법인을 만들어서 직접 한 20명 규모로 성장시킨 적도 있고 상당한 변호사 경험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변호사회 업무라는 것도 상당한 전문성을 필요로 합니다. 역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중에서 지방변호사 회장조차 하지 않은 분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단 한 명만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한 분조차도 대한변협에서 사무총장 정도의 중요한 그 임원직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 말고 거론되는 모든 후보님들 중에서는 변협이든 지방변호사회든 임원조차 해보신 적이 없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어떤 얘기냐면은 결국 그냥 완벽하게 이 외부에 있던 분이 오셔서 협회장으로서 와서는 바로 본인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다고 믿겠지만 결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겁니다. 법조계에 벌써 3만 명이 넘는 수많은 회원들이 있고 이들의 이해관계, 정말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그 요구사항들 역시도 수많은 쟁점들을 검토해서 나온 결론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이전에 했던 얘기가 전혀 다른 얘기들이 나갈 수도 있고 또는 앞뒤가 안 맞거나 또는 이해관계 상충되는 얘기들이 나가면서 어떤 정책들이 좌충우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저는 기존에 지금까지 회무를 거의 10년 가까이 왔습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차장부터 해서 상근직을 했었고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또 서울의 부회장 그 다음에 서울의 회장을 2번을 했습니다. 이만큼 전문성을 가지고서는 변호사 회원들을 위한 일을 10년 이상 오랫동안 해왔다는 측면에서 제가 가장 이 일을 전문적으로 또 누구보다도 빠르게 시작하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네, 로스쿨 출신 변호사 최초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으로 당선된 바 있으시죠. 로스쿨 출신과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들 간 대립은 변호사 업계의 고질적인 숙제라 볼 수 있는데요. 또 청년 변호사와 노장년층 변호사 간 세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변협과 그 수장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로스쿨 출신과 사법연수원 출신들의 갈등은 이제 좀 많이 지난 얘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미 제가 서울회장을 한 지도 벌써 4년이 지났는데 이제는 정말 통합이 좀 되고 있는 분위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세대 간 갈등 또는 변호사회 내부의 양극화 문제 같은 게 새롭게 이제 거론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서 제가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전체 변호사 중에 연령대로 보던 또는 어떤 기수로 보던 거의 딱 정확하게 중간에 속합니다. 제가 내년에 이제 원래 한국 나이로 47살이 되는데 40 후반의 나이로서 가장 위아래 세대를 아우르기에 좋은 연령대이기도 하고 또 제가 그동안 서울지방변호사의 집행부를 구성하면서도 연수원 18기부터 로스쿨 9기까지 위아래 30년을 아울러서 골고루 구성을 해왔습니다. 여러 사내 변호사라든가 여성 변호사라든가 대형 펌, 소형 펌에서 다양하게 구성을 해왔는데 이렇게 좀 폭넓은 목소리를 듣고 아우를 수 있는 후보가 돼야만 이 어떤 세대 간이나 직업 간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볼 때는 정치적 중의성도 상당히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변호사의 대표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정치적 행보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국회 친한 의원들이 상당히 많은데 여야 막론하고 두루두루 친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 이해관계에 한 번도 휩쓸린 적이 없습니다. 변호사의 대표가 정당을 갖지 못하게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 말은 무엇이냐면 변호사 대표가 자신이 정치적 입장을 너무 강하게 고수한다거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변호사회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은 법조계의 근간이 흔들리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는 여야 어떤 성향을 가진 회원이든 충분히 아우르고 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제96대, 제97대 서울변협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간 역점을 두고 추진한 일이 있다면요? 정말 많습니다.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그래도 서울지방변호사의 117년 역사상 최초의 4년을 근무한 회장입니다. 사실상 근 30년 이상 중에 최초의 2연속 재선을 한 회장이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정말 많은 개혁안들을 진행했고 특히 회원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들을 정말 많이 진행을 해왔습니다. 제가 꼭 하나 역점을 두고 했던 사업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저는 여러 법조 유사 직역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그 법조 유사 직역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특혜를 받는 것이 공정사회에도 반할 뿐더러 우리 법조계에 있어서도 이것이 어떤 정관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폐단들을 낳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폐단을 끊고자 노력을 했는데 한 3년 정도 여러 부처 관계자분들과 논의한 결과 올해 여름에 권익위에서 저희가 논의를 해서 전 정부 부처의 전직 공무원들의 자격취득 혜택을 폐지하라는 권고를 냈습니다. 그리고 모든 부처가 이것을 수용해서 내년까지 개정안을 내기로 했고요. 제가 역점뒀던 사업 중에 가장 큰 성과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도 이 같은 성과를 내실 자신감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물론입니다. 방금 말씀을 다 못 드렸는데 더 말씀드리자면 제가 그동안 해왔던 여러 법안들이 보면은 디스커버리,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에 대한 법안이 있고 또 외감법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입니다. 여기에 입법감사 부분이 지금 공백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운영진의 윤리라던가 준법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게 공백이 있다 보니까 해외에서 한국 기업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되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부분을 노려서 여기에 변호사들이 외부 감사로서의 역할을 업무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취지로 외관법 개정안을 추진해서 제가 올해 발의에 또 성공한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변호사들은 부가세를 지금 물리고 있습니다. 변호사업에 부가세가 지금 부과되고 있는데 사실은 의료계도 부가세가 지금 부과가 안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가세란 것은 사실 일반 자력이 충분한 사람들이라던가 기업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부담을 주는 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형사 사건과 그 다음에 어떤 사회적 약자들이 많이 대상이 되는 소액 사건들에서는 부가세를 폐지하자는 법안을 또 제가 올해 발의에 성공한 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 부분을 놓칠 수 없습니다. 이게 제가 계속 추진했던 법안들은 법조계에도 도움이 되고 변호사들의 역할을 늘리면서 법치주의를 완성시키고 동시에 여러 국민들 사회에도 공헌이 되는 법안들을 추진해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외부 감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떤 국민들도 재개발 재건축 조합에 비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야말로 정말 단속을 해서 빠르게 일이 진행될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하는데 거기에서 변호사가 외부 감리로서 객관적 제3자로서 가서 모든
현황에 대한 준법 감시를 한다는 것은 이후에 수많은 법적 문제들을 미리 예방할 수도 있고 훨씬 더 효율적인 그 추진을 도모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추진했고 이것 역시도 발의에 성공한 바가 있습니다. 네. 변호사 3만 명 시대입니다. 그만큼 변호사들 간 경쟁도 과열된 상황인데요. 특히 연차가 낮은 청년 변호사들의 어려움이 큰 상황입니다. 이 변호사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있다면요? 먼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이미 발의를 했던 입법안들이 제대로 도입만 된다고 하면 변호사들의 역할이, 사회적 역할이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여러 청년 변호사들의 일거리도 많이 늘어날 거고 전체적으로 해결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에 더해서 변호사회가 해야 할 일은 직역을 이렇게 확대하면서도 동시에 기본적인 보편적 복지를 많이 늘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기존에도 거의 10년간 지금 한 해도 안 빼고 청년 변호사들 대상으로 멘토링을 해왔고 저도 멘토로서 항상 참여를 해왔는데 이 멘토링도 더 확대를 하고 또 청년 변호사들이 위한 취업 박람회 원래 올해 개최하려다가 이제 여러 여건상 못하게 됐는데 취업 박람회를 전국 단위로 좀 개최를 할 생각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개업을 막 하는 변호사님들은 여러 가지 준비할 게 너무 많은데 그것들을 다 직접 알아보더니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개업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좀 갖추려고 계획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변호사 업계 나아가 법 쪽의 현안 중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계신 분야가 있다면요? 최근에 무엇보다 가장 화두가 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하나는 네트워크 로펌에 대한 문제고 하나는 리걸테크, 플랫폼이나 AI에 관한 문제일 것입니다. 제가 순서대로 하나씩 말씀드리자면 네트워크 로펌 같은 경우는 현재 상당히 급성장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10대 펌에 진입하기도 하고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여러 부정적인 측면들이 너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성장에 집중을 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과대 광고, 과장 광고나 또는 허용되지 않는 정관에 대한 홍보라던가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시장에서 마구잡이로 이제 거대 공룡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은 각 분사무소를 마구잡이로 난립해서 설립을 하고 어떤 대기업의 시장 싹쓸이 현상처럼 그렇게 나타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기본적으로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에 저 오랫동안 대한변협에도 건의를 했고 여러 지방변호사회장단에도 대책을 건의해 왔는데 최근에 이제 지방변호사회장 14분이 다 같이 모여서 제가 제안한 안에 대해서 찬성 결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지사, 본사 같은 명칭을 법에 허용되지 않은 명칭 사용을 금지시키고 본사무소, 분사무소라는 명칭으로 확립을 시키고 두 번째로는 분사무소의 광고와 본사무소의 광고를 명백하게 분리하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분사무소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들어갔을 때 그게 본사무소가 뜨면서 흡사 이 분사무소에 이름 맡기면 본사무소에 맡기는 것 같은 효과가 있을 거라는 어떤 잘못된 그런 믿음을 주지 않게끔 만드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간판에 있어서도 그 사무소에 있지 않은 변호사들을 표시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허위 가장 광고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규제도 반드시 이번에 도입하자고 결의가 됐고 무엇보다도 그 비변호사 출신 정관들의 홍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경찰 정관이라던가 또 어느 기관 출신 정관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특별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처럼 홍보하면서 과대 광고를 해온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아예 그냥 원천 차단해서 비변호사 출신 정관의 광고를 금지하는 안까지도 이번에 같이 논의를 했고 결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대안이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과 좀 몇 가지는 이미 결의가 확정이 된 것들이고 추가적으로 뭐 키워드 광고에 대한 제한이라던가 광고비에 대한 제한 이런 것들은 이제 또 선임 사건 수에 대한 제한 같은 거는 현재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해서 약간 유보적으로 지금 차후 과제로 남겨놓고 있고 제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바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리걸테크 플랫폼 문제가 있습니다. 한도 몇 년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뭐 로톡 같은 플랫폼이라던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변호사회 입장에서도 상당히 난감한 문제였습니다. 변호사회의 광고 규정 재정 권한이 침해되는 문제도 있었고요. 근데 최근에 다행스럽게도 이제 공정위의 어떤 과징금 처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변호사회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전부 승소를 하면서 과징금을 전부 취소했고 그 판결문에 보면은 이것은 변호사회의 독립적 권한이다라고 명백히 인정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플랫폼이 결국은 모든 사업자들이 겉으로는 광고 업체라던가 또는 기술 회사를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중개 회사로서의 성장을 꿈꾸는 회사들이 있고 이게
이들의 목적대로라면은 사실은 인터넷 브로커로서의 사업 목표를 갖고 있는 회사들이 있는데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 명백하게 규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주도권을 변호사회가 갖고 있고 또는 법무부와 협의체를 만들어서 거기서 모든 규제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고 이들이 현행 법의 틀을 벗어나지 않도록 규제해서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는 업체들은 적정하게 허용하고 또 발전을 만들어주면서 그 범위 밖에 있는 업체들은 명백하게 위법으로 규정하고 규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AI나 여러 신기술에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인데 AI 하면은 더 새로운 기술이니까 모두가 아주 좋은 걸로 생각하는 일견 그런 면이 있습니다. 또 해외에선 다 허용되는 것처럼 잘못 호도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제가 해외 변호사회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물어보니까 모두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AI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즉, 그 시스템을 신뢰했다가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도 쉽게 허용될 수 없다라는 게 전 세계적인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저는 이 리걸테크, AI 관련된 리걸테크들은 모두 다 도구로서 사용이 돼야 한다고 보고요. 예를 들자면은 의료기기 회사가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직접 수술을 하거나 의료행위를 못하고 의사들이 그것을 도구로 사용하듯이 AI도 마찬가지로 AI를 신뢰했던 국민들이 AI 질의했다가 그 답변을 가지고서는 잘못된 판단을 했을 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문제 때문에 이것을 법률 전문가가 도구로서 사용해서 일반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 틀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제 방침이고 기존의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큰 틀에서 합법적인 영역을 주고 또 그 안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서 일견 과거에 허용되지 않던 그리고 여러 폐단이 있는 국민들에게 피해를 만드는 그런 사업들은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 공정과 균형, 또 혁신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마지막으로 선거에 임하는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너무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 시간이 짧아서 좀 아쉬운 마음도 있습니다. 제가 선거 앞두고 여러 유권자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은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서 보면서 안타까움도 있고 또 때로는 좀 분노를 느낄 때도 있습니다. 저희 변호사 회원님들은 모두 현명하시니만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고요. 이 후보를 판단하기 위해선 이 후보의 과거의 행적을 반드시 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진정성을 가지고 어떤 행보를 그동안 해왔는지를 보시면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가 충분히 짐작 가능하실 겁니다. 과거에 직역을 위해서 어떤 일도 하지 않고 직역에 어떤 애정도 갖고 있지 않았던 후보가 갑자기 나와서 당선이 되면 여러 회원분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절대 신뢰할 수 없다고 저는 단언컨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어떤 일보다도 저희 직역을 위한 일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왔고 그것을 완성하고자 하는 열망이 어느 후보보다 강하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모쪼록 냉정하게 판단해 주시고 저희가 그동안 해왔던 사업들 성과가 있는 것도 있고 아직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 진행 중인 것도 못한 게 아니라 지금 법조계에서 수많은 분위기가 바뀌어가면서 성공을 목전에 두고 있는 법안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끝까지 완성할 수 있도록 저희 회원분들께서 냉정하게 판단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법률방송에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